옛적의 산과 들이 고요하던 때에 사람의 발길이 닿기 힘든 깊은 산골짜기, 어느 외딴 마을에 김서방이라 불리는 마음씨 고운 사냥꾼이 아내와 단둘이 살고 있었답니다. 이 마을은 워낙 깊은 산중에 자리 잡고 있어서 하늘을 날아가던 새들도 잠시 쉬어가야 할 만큼 높고 험한 봉우리들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는 곳이었지요. 겨울이 찾아오면 온 세상이 하얗게 눈으로 뒤덮여 마을은 마치 솜이 불을 덮은 듯 고요 속에 잠기곤 했는데, 그 풍경이 아름다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사람의 온기가 그리울 만큼 쓸쓸하기도 했답니다. 김서방네 집은 마을에서도 가장 높은 언덕바지에 자리한 작은 초가집이었는데, 비록 살림은 넉넉하지 못하고 찬바람이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형편이었지만 부부의 정만큼은 남부럽지 않게 따뜻했기에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착한 사람들이었지요. 김서방은 조상 대대로 이 산자락에 터를 잡고 살아온 사냥꾼 집안의 자손이었으나 그는 무턱대고 산짐승을 잡아들이는 거친 사냥꾼과는 거리가 아주 먼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산을 산신령님이 머무는 신성한 곳으로 여겼기에 꼭 필요한 만큼만 사냥을 했고, 새끼를 벤 짐승이나 아직 어린 새끼들은 절대로 건드리지 않는다는 자신만의 엄격한 원칙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그런 김서방을 보며 저렇게 마음이 약해서야 어디 험한 산속에서 사냥꾼 노릇을 제대로 하겠나 하며 혀를 차기도 했지만, 김서방은 그저 허허 웃으며 자신의 방식이 옳다고 믿고 묵묵히 산을 오르내리곤 했습니다. 그의 집 마당에는 사냥 도구들이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한쪽에는 아내가 정성스레 가꾸는 작은 텃밭이 있어 봄부터 가을까지는 소박한 채소들이 자라나곤 했지만, 겨울이 되면 그마저도 눈 속에 파묻혀 오로지 김서방의 사냥 솜씨에만 의지해야 하는 고단한 계절이 찾아오곤 했답니다. 어느 해 겨울은 유난히도 눈이 많이 내리고 매서운 바람이 끊이지 않아 산짐승들조차 굴 밖으로 나오기를 꺼릴 정도로 혹독한 추위가 계속되었습니다. 김서방네 쌀독은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되었고, 처마 밑에 매달아 두었던 시래기나 말린 나물들도 거의 다 떨어져 가서 부부는 하루에 죽 한 그릇으로 끼니를 때우기가 일쑤였지요. 아궁이에 불을 지필 그간마저 부족하여 냉골이나 다름없는 방 안에서 서로의 체온에 의지해 잠을 청해야 하는 밤들이 늘어가자 김서방의 마음은 까만 숫덩이처럼 타들어갔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한 아내가 기운 없이 누워있는 모습을 바라보던 김서방은 더 이상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굳은 결심을 하고 벽에 걸려있던 낡은 활과 화살통을 둘러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집을 나서는 김서방의 등 뒤로 아내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는 금방 다녀올 테니 걱정 말고 아랫목에 누워있으라는 말만 남긴 채 서둘러 눈보라치는 밖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칼날 같은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리고 무릎까지 쌓인 눈이 앞길을 막아섰지만, 김서방은 배를 핥고 있는 아내에게 따뜻한 고기 국물이라도 먹여야겠다는 일념 하나로 거센 눈보라를 뚫고 산으로 향했지요. 뽀드득거리는 눈 밟는 소리만이 적막한 산속에 울려 퍼졌고, 입에서는 하얀 입김이 뿜어져 나와 수염의 고드름처럼 매달렸지만 그는 잠시도 쉬지 않고 짐승의 발자국을 찾아온 산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야속하게도 산짐승들은 깊은 겨울잠에 들었거나 꽁꽁 숨어버렸는지 토끼 그림자조차 찾을 수 없어 김서방의 속은 점점 더 타들어만 갔답니다. 해가 뉘엿뉘엿 서산으로 기울어가고 사방이 어둑어둑해질 무렵 지칠 대로 지친 김서방은 빈손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오기로 평소에는 잘 가지 않던 험하고 깊은 골짜기까지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마을 어르신들이 호랑이가 나온다고 겁을 주던 깊은 산중이었지만, 지금 김서방에게는 두려움보다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이 더 컸기에 망설임 없이 발길을 옮겼지요. 가시덤불을 헤치고 눈 덮인 바위를 넘으며 한참을 가다 보니 저 멀리 앙상한 나무들 사이로 무언가 희끗한 것이 움직이는 모습이 김서방의 예리한 눈에 포착되었습니다. 그는 숨을 죽이고 발소리를 죽여가며 조심조심 그쪽으로 다가갔는데,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것이 꽤 큰 덩치를 가진 사슴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어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무 뒤에 몸을 숨긴 김서방이 떨리는 손으로 화살을 시위에 걸고 천천히 활을 당기며 사슴을 겨누었는데, 그 사슴은 어딘가 이상하게도 도망갈 생각은 하지 않고 가만히 서서
김서방이 있는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 사슴은 며칠 동안 굶주린 탓인지 뼈가 드러날 정도로 앙상한 데다 한쪽 다리를 다쳤는지 눈 위에 붉은 핏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어 제대로 걷지 못하는 상태였지요. 사냥꾼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였기에 김서방은 하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하고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 위를 놓으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사슴이 고개를 들어 김서방과 눈을 마주쳤는데 그 크고 맑은 눈망울에 그렁그렁 맺힌 눈물을 보는 순간 김서방은 자신도 모르게 숨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그 사슴은 단순히 다친 것이 아니라 배가 남산만큼 불러있는 만삭의 어미 사슴이었는데 뱃속의 새끼를 지키기 위해 도망가지 못하고 사냥꾼 앞에서 바들바들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서방은 팽팽하게 당겼던 활시위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풀었다를 반복하며 심한 갈등에 휩싸였는데 눈앞에 사슴을 잡으면 당장 오늘 저녁부터 아내와 배불리 먹을 수 있겠지만 곧 태어날 새끼까지 두 생명을 죽여야 한다는 죄책감이 그의 가슴을 짓눌렀기 때문입니다. 사슴은 마치 제발 제 새끼만이라도 살려주세요라고 애원하는 듯이 앞다리를 꿇고 김서방을 향해 머리를 조아리며 구슬픈 울음소리를 내었고 그 모습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애처로워 굶주림에 지친 김서방의 마음을 심하게 흔들어 놓았습니다. 한참 동안 눈 덮인 산속에서 사슴과 대치하던 김서방은 결국 에이그 내가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차마 못할 짓이지 하고 탄식하며 겨누었던 화를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는 사슴에게 다가가려고 했으나 사슴이 놀랄까봐 제자리에 서서 낮은 목소리로 내 운명이 참으로 기구하구나. 내 너를 해치지 않을 테니 어서 가서 몸을 피하고 새끼를 무사히 낳거라라고 부드럽게 말을 건넸지요. 짐승이 사람의 말을 알아들을 리 없건만 신기하게도 그 사슴은 김서방의 마음을 알았다는 듯이 떨림을 멈추고는 그윽한 눈빛으로 한참 동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절을 하듯이 고개를 몇 번이나 숙이더니 절뚝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숲속 깊은 곳으로 천천히 사라져갔습니다. 사슴을 보내고 난 뒤 긴장이 풀린 김서방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멍하니 하얀 입김만 뿜어내고 있었는데 빈손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현실이 다시금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해는 이미 져서 산속은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였고 멀리서 들려오는 늑대 울음소리가 등골을 서늘하게 했지만 이상하게도 김서방의 마음 한구석은 따뜻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비록 사냥감은 놓쳤지만 죽어가는 생명을 살렸다는 안도감이 그를 위로해 주었고 그는 오늘 저녁은 맹물로 배를 채우더라도 마음만은 편하겠구나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무거운 몸을 일으켜 집으로 향하는 길을 재촉했습니다. 돌아오는 길 내내 눈보라는 더욱 거세졌지만 김서방의 발걸음은 갈 때보다 훨씬 가볍게 느껴졌는데 이는 아마도 그의 착한 심성이 주는 보이지 않는 힘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아내는 희미한 호롱불 아래서 바느질을 하며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문을 열고 들어서는 김서방의 빈손과 눈 덮인 어깨를 보고도 실망하는 기색 없이 오히려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여보, 추운데 고생 많으셨지요. 아무것도 못 잡으셨어도 괜찮으니 무사히 돌아오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라며 아내는 얼어붙은 남편의 손을 따뜻하게 녹여주었지요. 김서방은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산에서 있었던 일, 만삭의 사슴을 참아 쏠 수 없어 그냥 보내주고 왔다는 이야기를 조심스레 털어놓았습니다. 혹시라도 아내가 섭섭해하거나 타박을 줄까봐 걱정했지만 아내는 오히려 눈시울을 붉히며 남편의 결정을 진심으로 칭찬해 주었습니다. 아내는 짐승이라도 새끼 가진 어미를 죽이면 천벌을 받는 법인데 당신은 참으로 귀한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 배고픈 거야. 며칠 참으면 되지만 그 사슴이 죽었다면 평생 마음의 짐이 되었을 거예요. 라며 남편을 위로했습니다. 부부는 비록 쌀독은 비어있고 배는 고팠지만 서로의 따뜻한 마음을 확인하며 차가운 냉수 한 그릇을 떠놓고 마주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그날 밤을 보냈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세찬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지만 김서방의 낡은 초가집 안은 그 어떤 부잣집보다도 훈훈한 온기로 가득 찼고 부부는 서로를 의지하며 깊은 잠에 빠져들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착한 사냥꾼 김서방 부부의 겨울밤은 깊어만 갔고
산속 어딘가에서는 김서방이 살려준 사슴이 그들을 위해 기도를 올리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뜬 김서방은 마당에 쌓인 눈을 치우기 위해 빗자루를 들고 나갔다가 살인문 앞에 놓인 정체 모를 꾸러미를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 놓고 갔는지 발자국조차 남지 않은 그 꾸러미 안에는 산토끼 2마리와 귀한 약초인 도라지가 들어있었는데 이것은 마치 어젯밤의 선행에 대한 보답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김서방은 이것이 산신령님의 선물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장난인지 알 수 없어 어리둥절했지만 굶주린 아내에게 먹일 것이 생겼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하늘을 향해 큰 절을 올렸습니다. 이 작은 기적은 앞으로 김서방에게 닥쳐올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의 시작에 불과했으니 산골 마을에는 아직 아무도 알지 못하는 신비한 이야기의 씨앗이 조용히 싹트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날들이 계속될 것 같았던 김서방네 집에 생각지도 못한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한 것은 겨울이 지나고 봄 기운이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를 무렵부터였습니다. 겨우내 쌓였던 눈이 녹으면서 마을 앞 개울물이 불어나고 사람들의 왕래가 잦아지자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이자 욕심쟁이로 소문난 최영감이 김서방네 집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일이 잦아졌기 때문입니다. 최영감은 원래부터 남의 땅과 재물을 탐내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는데 최근 들어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김서방의 허름한 초가집 털을 유심히 살피며 음흉한 미소를 짓곤 했습니다. 김서방은 그런 최영감의 시선이 불길하게 느껴졌지만 설마 하니 가진 것 없는 자신의 집에 무슨 볼일이 있을까 싶어 애써 불안한 마음을 감추며 봄맞이 준비에만 전념하려 했습니다. 최영감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돈 귀신이라고 불릴 정도로 재물에 대한 집착이 강한 사람이었는데 그는 김서방의 집터가 예사롭지 않다는 풍수쟁이의 말을 엿듣고는 그때부터 김서방네 집을 빼앗을 궁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겉으로는 인자한 척하며 마을 사람들에게 술과 밥을 사기도 했지만 뒤로는 소장농들을 괴롭히고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의 세간살이를 빼앗는 등 악행을 서슴지 않는 위인이었지요. 그런 최영감의 검은 속내를 알 리 없는 김서방은 그저 다가오는 봄을 맞아 아내와 함께 텃밭을 일구고 산에 나무를 캐러 다니며 소박한 행복을 꿈꾸고 있었지만 마을에는 이미 김서방네 집에 대한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최영감이 김서방네 집을 헐값에 사들여서 큰 기와집을 지으려 한다더라거나 김서방이 조상묘를 잘못 써서 집을 뺏길 운수라더라 하는 근거 없는 헛소문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순박한 김서방은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점차 자신을 바라보는 마을 사람들의 눈빛이 동정심과 호기심으로 변해가는 것을 느끼며 무언가 잘못 돌아가고 있음을 직감하게 되었습니다. 아내 또한 장터에 나갔다가 최영감네 하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와서는 불안에 떨며 여보, 우리 정말 이 집에서 쫓겨나는 건 아니겠지요? 하고 물어오곤 했지만 김서방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이 집을 내줄 수 없다며 아내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서방이 산에서 나무를 해가지고 내려오는데 최영감이 하인들을 대동하고 김서방의 집 앞을 가로막고 서 있는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최영감은 거만한 태도로 뒷짐을 지고 서서 이복의 김서방, 자네 이 집 나한테 팔 생각 없나? 내가 시세보다 넉넉하게 쳐줄 테니 그 돈으로 읍내에 나가서 장사나 하며 편하게 사는 게 어떻겠나? 라며 은근슬쩍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김서방은 영감님, 이 집은 비록 누추하지만 제 조상님들의 숨결이 배어있는 곳이라 억만금을 준다 해도 팔 수 없습니다라고 단호하게 거절했지만 최영감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고집 부리지 말고 잘 생각해보게 기회는 늘 오는 게 아니니까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돌아갔습니다. 최영감이 돌아간 뒤 김서방의 마음은 천근만근 무거워졌는데 최영감이 한번 눈독을 들인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손에 넣고야 만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김서방은 밥상머리에서 한숨을 푹푹 쉬며 걱정에 잠겼고 아내는 그런 남편이 안쓰러워 말없이 숭늉만 들이켰습니다. 산속의 밤은 깊어가고 부엉이 울음소리가 처량하게 들려오는데 김서방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마루에 나와 앉아 달을 쳐다보며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착하기만 한 김서방이 돈과 권력을 쥔 최영감의 야욕 앞에서 소중한 보금자리를 지켜낼 수 있을지 마을의 밤 공기는 폭풍전야처럼 고요하면서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김서방은 문득 지난 겨울 자신이 살려주었던 사슴을 떠올리며 그 사슴은 무사히 새끼를 낳고 잘 살고 있을까 하고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자신이 베푼 작은 선행이 아무런 힘도 되지 못하는 현실이 야속하기도 했지만 그는 여전히 착한 마음을 잃지 않으려 노력하며 닥쳐올 시련에 맞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모르는 사이에 산신령님은 이미 김서방의 운명을 바꿀 거대한 계획을 준비하고 있었고 그 시작은 바로 그가 살려준 사슴으로부터 비롯될 것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김서방은 불안한 밤을 지새우며 다가올 내일을 걱정하고 있었답니다. 산골 마을의 어둠은 짙어만 가고 김서방의 오두막집은 거대한 파도 앞에 놓인 작은 쪽배처럼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보릿고개라는 말이 실감날 정도로 잔인한 봄은 화사한 꽃잎을 앞세우고 찾아왔지만 김서방네 쌀독은 바닥을 긁는 소리가 날 만큼 비어가고 있었습니다. 산천초목은 푸르게 되살아나고 진달래와 개나리가 앞다투어 피어나 마을을 울긋불긋 수놓았지만 겨우내 양식을 다 먹어 치운 가난한 백성들에게는 꽃 구경조차 사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김서방은 아침 일찍부터 산에 올라 꼼뿌리를 캐고 나무 껍질을 벗겨와 아내와 함께 죽을 쑤어 먹으며 하루하루를 근근히 버티고 있었지요. 아름다운 봄 풍경과는 대조적으로 김서방의 얼굴은 누렇게 떠 있었고 밭을 갈 힘조차 없어 쟁기를 잡은 손이 부들부들 떨릴 지경이었지만 조상님이 물려주신 이 집을 지키겠다는 일념 하나로 이 악물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인가 마을에는 김서방네 집에 대한 흉흉한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가기 시작했는데 이는 분명 누군가 의도적으로 퍼뜨린 말이 분명했습니다. 김서방네 집터 아래에 뱀굴이 있어서 그 집에 사는 사람은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다더라 하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부터 밤마다 귀신이 나와 춤을 추는 흉가라서 김서방도 곧 야반도주할 것이다라는 말까지 돌았지요. 마을 사람들은 우물가에 모여 빨래를 하다가도 김서방이 지나가면 수군거리며 눈을 피했고 아이들조차 김서방네 집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김서방은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들었지만 일일이 사람들을 붙잡고 해명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 그저 가슴만 치며 답답해할 뿐이었습니다. 이 모든 소문의 진원지는 다름 아닌 욕심쟁이 최영감이었는데 그는 김서방이 집을 팔지 않고 버티자 사람을 시켜 헛소문을 퍼뜨려 김서방을 고립시키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최영감은 동네 건달들을 매수하여 밤중에 몰래 김서방네 집 뒤편에 가서 돌을 던지거나 기와장 깨지는 소리를 내게 하여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했습니다. 자다가 깜짝 놀라 깬 김서방이 밖으로 뛰쳐나가 보면 아무도 없고 으스스한 바람 소리만 들려올 뿐이라 부부는 밤새도록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자 몸이 약한 아내는 더욱 쇠약해져 갔고 김서방의 마음속에도 차라리 집을 팔고 이 지긋지긋한 곳을 떠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약한 생각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최영감은 하인 하나를 대동하고 마치 산책이라도 나온 듯 느긋한 걸음으로 김서방네 살인문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마당에 널려있는 촌뿌리들을 보며 혀를 끌끌 차더니 이복의 김서방, 자네 꼴이 이게 뭔가? 사람이 밥을 먹고 살아야지. 언제까지 풀뿌리로 연명할 셈인가? 하며 짐짓 걱정해주는 척 말을 건넸습니다. 김서방이 대꾸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이고 있자 최영감은 품에서 엽전 꾸러미를 꺼내 짤랑거리며 흔들어 보였습니다. 내 자네 사정이 딱해서 특별히 시세보다 2배는 더 쳐줄 테니 눈 딱 감고 도장을 찍게나. 이 돈이면 읍내에 나가서 기와집 한 채 사고도 남을 돈이야. 최영감의 목소리는 달콤한 유혹처럼 들려왔고 엽전 소리는 굶주린 김서방의 귀에 천둥소리처럼 크게 울렸습니다. 김서방은 흔들리는 눈빛으로 엽전 꾸러미를 바라보았는데 그 돈이면 당장 아내에게 따뜻한 흰쌀밥과 고깃국을 배불리 먹일 수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곧이어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기신 이 집터는 우리 가문의 혼이 담긴 곳이니 절대 남의 손에 넘겨서는 안 된다는 유언이 귓가에 쟁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김서방은 주먹을 꽉 쥐고 떨리는 목소리로 영감님, 말씀은 고맙지만 제 뜻은 변함이 없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조상님을 뵐 면목이 없어 못 파는 것입니다라고 다시 한번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최영감의 얼굴이 순식간에 불그락불락해지더니 네 이놈, 좋은 말로 할 때 들을 것이지 어디 두고 보자.
나중에 피눈물을 흘리며 후회해도 소용없을 것이다. 라고 으름장을 놓고는 씩씩거리며 돌아갔습니다. 최 영감이 돌아간 후 김서방은 마루에 힘없이 주저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는데 야속하게도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푸르러 그의 비참한 처지를 더욱 부각하는 듯했습니다. 방 안에서 쿨럭거리는 아내의 기침 소리가 들려오자 김서방은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슬픔을 느꼈고 자신의 무능함을 탓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살인문 밖에서 계십니까? 하는 굵직하고 점잖은 목소리가 들려와 김서방은 서둘러 눈물을 훔치고 나가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지혜롭기로 소문난 촌장 어르신이 지팡이를 짚고서 계셨는데 평소 왕래가 없던 어르신의 방문에 김서방은 깜짝 놀라 황급히 돗자리를 깔고 모셨습니다. 촌장 어르신은 김서방이 내온 냉수한 그릇을 시원하게 들이키시고는 깊은 주름이 패인 눈으로 김서방을 빤히 바라보시며 입을 열었습니다. 김서방, 요즘 마을 돌아가는 꼴이 심상치 않아 내 걱정이 되어들렀네. 최 영감이 자네 집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라지. 어르신의 말씀에 김서방은 그동안의 서러움이 북받쳐 올라 하마터면 울음을 터뜨릴 뻔했습니다. 김서방은 고개를 끄덕이며 네, 어르신, 제가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당장 끼니도 있기 힘든데 최 영감의 횡포는 날로 심해지고 정말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라고 솔직한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촌장 어르신은 김서방의 손을 꼭 잡으며 자네가 마음고생이 많네 그려. 허나 내 말을 명심해서 듣게나 하며 목소리를 낮추셨습니다. 어르신은 주위를 한번 둘러보시더니 은밀한 목소리로 최 영감이 왜 기을 쓰고 자네 집을 탐내는지 아는가? 며칠 전에 내가 읍내 장터에서 우연히 풍수쟁이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자네 집터가 예사명당이 아니라고 하더군. 자손이 번창하고 큰 인물이 나올 자리라며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던데 아마 최 영감 귀에도 그 말이 들어간 게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서방은 난생 처음 듣는 이야기에 눈이 휘둥그레졌는데 그저 평범하고 낡은 초가집인 줄만 알았던 자신의 집이 천하의 명당이라니 믿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르신은 이어서 그러니 절대 그 집을 팔아서는 안 되네. 지금 당장은 힘들어도 꾹 참고 견디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걸세. 자네의 그 착한 심성을 하늘이 모르실 리가 없네. 라고 힘주어 당부하셨습니다. 촌장 어르신의 말씀을 듣고 나니 김서방의 머릿속이 번개가 친 듯 환해지며 최 영감의 모든 행동이 이해가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최 영감이 보였던 지나친 관심과 집착, 그리고 비열한 수단들이 모두 이 집터의 기운을 차지하기 위한 욕심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닫게 된 것이지요. 김서방은 어르신께 큰절을 올리며 어르신, 귀한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잠시나마 돈에 눈이 멀어 조상님의 땅을 팔 생각을 했던 것이 부끄럽습니다.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이 집은 제가 꼭 지키겠습니다. 라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어르신은 김서방의 어깨를 두드리며 그래야지.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지 않나. 내 비록 힘은 없지만 뒤에서 자네를 응원하겠네. 라는 말씀을 남기고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어르신을 배웅하고 돌아온 김서방의 발걸음에는 전과는 다른 힘이 실려 있었는데 막막하기만 했던 마음에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비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방으로 들어가 아내에게 촌장 어르신의 말씀을 전해주었고 아내 또한 놀라워하며 여보, 우리 조금만 더 참아봐요. 조상님들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예요 라며 김서방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비록 저녁상은 여전히 초라한 뽐죽 한 그릇이었지만 부부는 서로를 격려하며 그 어느 때보다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 영감의 탐욕은 여기서 멈출 리 없었고 오히려 김서방이 완강하게 버틸수록 더욱 교묘하고 악랄한 방법을 동원할 것이 분명했기에 긴장의 끈을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마을에는 거센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요란한 비바람이 몰아쳐 창문이 덜컹거리고 지붕의 집들이 날아갈 듯 펄럭였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번개가 번쩍일 때마다 김서방네 초가집은 마치 폭풍우 속의 조각배처럼 위태롭게 보였지만 방 안의 부부는 서로를 꼭 끌어안고 두려움을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비바람 소리에 섞여 밖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리는 듯하여 김서방이 귀를 기울였지만 이내 천둥 소리에 묻혀버려 잘못 들은 것인가 하고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사실 그 시각 최 영감의 사주를 받은 낯선 사내들이 김서방네 집 뒤편 언덕에서 빗물길을 집 쪽으로 돌리기 위해
몰래 땅을 파고 있었던 것입니다. 악독한 최 영감은 비가 많이 오는 틈을 타 산사태가 난 것처럼 위장하여 김서방네 집을 덮치게 하려는 무서운 계략을 꾸미고 있었던 것이지요.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줄기는 흙탕물이 되어 김서방네 집 마당으로 흘러들기 시작했고 순식간에 마당은 물바다가 되어 집안까지 물이 들이닥칠 기세였습니다. 잠을 자던 김서방은 차가운 기운에 눈을 떴고 방바닥으로 스며드는 물기를 느끼고 소스라치게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보! 일어나시오. 물이 들어오고 있어. 김서방의 다급한 외침에 아내도 잠에서 깼고 두 사람은 허둥지둥 세간사리를 높은 곳으로 올리며 물을 퍼내기 시작했습니다. 밖으로 나간 김서방은 집 뒤쪽 언덕에서 흙탕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는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평소에는 물이 흐르지 않던 곳이라 자연적인 현상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삽을 들고 빗속으로 뛰어들어 물길을 다른 쪽으로 돌리기 위해 사투를 벌였지만 쏟아지는 물살이 너무 거세어 혼자 힘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온몸이 진흙투성이가 된 채 비명을 지르며 삽질을 하던 김서방은 빗물에 섞여 흘러내리는 흙 속에서 인위적으로 땅을 판 흔적과 낯선 연장의 자국을 발견하고는 분노에 몸을 떨었습니다. 이건 천재지변이 아니다. 누군가 우리 집을 무너뜨리려 하는 짓이다. 그는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하늘을 향해 울부짖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천둥소리에 묻혀 허공으로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물과 싸우고 있을 때 갑자기 뒤쪽 숲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와 함께 무언가가 튀어나와 김서방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김서방은 놀라서 삽을 들어 방어 자세를 취했지만 번개 불빛에 비친 그것의 정체는 다름 아닌 지난 겨울 그가 살려주었던 바로 그 사슴이었습니다. 사슴은 빗물에 젖은 털을 휘날리며 김서방의 옷자락을 물고 산 쪽으로 잡아당겼는데 마치 무언가를 급하게 알려주려는 듯한 행동이었습니다. 김서방이 안 된다. 지금 집이 떠내려가게 생겼는데 어딜 가자는 거냐? 몇 부리치려 했지만 사슴은 완강하게 버티며 구슬픈 울음소리를 내며 김서방을 재촉했습니다. 순간 김서방의 뇌리에 촌장 어르신의 말씀과 꿈속 같은 예감이 스치고 지나갔는데 이 사슴이 나타난 데에는 분명 곡절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집 쪽을 한번 돌아보고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아내를 불렀는데 마침 마루에 나와 있던 아내가 여보, 저 사슴이 당신을 부르는 것 같아요. 어서 따라가 보세요. 집은 제가 어떻게든 막아볼게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아내의 말에 용기를 얻은 김서방은 삽을 내려놓고 사슴을 따라 칠흑 같은 어둠 속의 숲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비바람은 여전히 거세게 몰아쳤지만 사슴이 이끄는 길은 이상하게도 바람이 잦아들고 빗줄기가 약해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사슴은 험한 산길을 익숙하게 뛰어 올라갔고 김서방은 숨을 헐떡이며 그 뒤를 바짝 쫓았습니다. 얼마나 올라갔을까? 사슴이 멈춰선 곳은 마을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산 중턱의 평평한 바위 위였는데 그곳에서 내려다본 광경은 김서방을 충격에 빠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번개가 번쩍이는 순간 김서방네 집 뒤편 언덕에서 검은 그림자 두세 명이 서둘러 도망치는 모습이 똑똑히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최 영감의 하인들이 분명했고 그들이 도망친 자리 옆에는 흙더미가 무너져 내려 물길이 터져 있었던 것입니다. 김서방은 분노로 주먹을 꽉 쥐었지만 사슴은 다시 김서방의 바지를 물고 더 높은 곳, 더 깊은 산속으로 그를 이끌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저런 놈들은 신경 쓰지 말고 나를 따라오라는 듯한 사슴의 태도에 김서방은 홀린 듯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산세는 점점 더 험해지고 인적은 완전히 끊겼지만 사슴의 몸에서 은은한 광채가 나는 것 같아 길을 잃을 염려는 없었습니다. 한참을 더 올라가자 숲이 갑자기 트이면서 신비로운 기운이 감도는 넓은 공터가 나타났는데 그곳은 비바람이 몰아치는 바깥 세상과는 딴판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놀랍게도 그곳에는 눈이 녹지 않은 곳도 있었고 한쪽에는 이름 모를 꽃들이 피어 있어 마치 별천지에 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사슴은 그 공터 한가운데 멈춰서서 앞발로 땅을 톡톡 치며 김서방을 바라보았습니다. 김서방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사슴이 서 있는 자리 주변으로 따뜻한 지열이 올라오고 있었고 흙은 검고 윤기가 흘러 누가 봐도 범상치 않은 땅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김서방은 직감적으로 이곳이 촌장 어르신이 말씀하셨던 그리고 최 영감이 그토록 찾고 싶어 했던
진짜 명당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슴은 김서방과 눈을 맞추더니 깊은 눈망울로 고개를 끄덕이고는 숲속 어둠 속으로 천천히 사라져 갔습니다. 혼자 남은 김서방은 그 신비한 땅 한가운데 서서 가슴 벅찬 감동과 알 수 없는 전율을 느끼며 비로소 자신이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비바람은 여전했지만 김서방의 마음속 폭풍우는 잦아들고 대신 뜨거운 희망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산 아래 자신의 집을 향해 그리고 욕심의 눈먼 최영감을 향해 무언의 선전포고를 날리며 이 신비한 땅의 기운을 받아 반드시 승리하리라 다짐했습니다. 산신령이 사슴을 통해 보여준 이 계시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착한 마음을 지키려 애쓴 김서방에게 내린 하늘의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김서방은 더 이상 나약하고 쫓기는 사냥꾼이 아니었으며 천하제일의 명당을 알게 된 그리고 하늘의 뜻을 품은 당당한 가장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오면 시작될 최영감과의 본격적인 대결을 앞두고 산속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폭풍우가 휩쓸고 지나간 산골 마을의 새벽은 거짓말처럼 고요하고 평화롭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밤새 천지개벽할 듯 요란하게 울어대던 천둥 소리는 멀리 물러갔고 구름 사이로 비스듬히 내리비치는 햇살이 젖은 나뭇잎마다 영롱한 보석 같은 물방울을 매달아 놓고 있었습니다. 신비한 명당의 기운을 몸소 체험하고 산에서 내려온 김서방의 발걸음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가볍고 힘이 넘쳤는데 그의 눈빛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깊은 확신과 단단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집으로 내려오는 길에 계곡물이 불어난 곳을 살피며 간밤에 누군가 인위적으로 물길을 챘던 흔적들이 아침 햇살 아래 명명백백하게 드러나 있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입술을 굳게 깨물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밤새 공포에 떨었던 아내는 흙탕물로 엉망이 된 마당 한 구석에서 젖은 세간들을 닦고 있다가 무사히 돌아온 남편을 보고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달려 나왔습니다. 여보, 어디를 그리 급하게 다녀오시는 겁니까? 사슴을 따라가시더니 별일은 없으셨나요? 아내의 물음에 김서방은 빙그레 웃으며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아주었습니다. 부인, 걱정 마시오. 산신령님이 우리를 굽어 살피고 계시다는 걸 확인하고 오는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던 저 흉흉한 소문의 실체도 곧 밝혀질 것 같습니다. 김서방은 아내를 안심시킨 후 걷어붙인 소매 사이로 드러난 팔뚝에 힘을 주며 밤새 무너진 담벼락과 어지러워진 마당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서방이 묵묵히 마당에 쌓인 진흙을 퍼내고 있을 때 무너진 돌담 틈새에서 번쩍이는 쇠붙이 하나가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것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가가서 흙을 털어내고 보니 그것은 밭을 갈 때 쓰는 쇠스랑이었는데 일반 농가에서 쓰는 투박한 것이 아니라 자루에 외칠이 되어 있고 쇠 부분도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진 값비싼 물건이었습니다. 김서방이 쇠스랑 자루 끝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곳에는 최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음각으로 새겨져 있어 이것이 누구의 물건인지 단번에 알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것은 지난밤 최영감의 하인들이 물길을 돌리려 땅을 파다가 급하게 도망치느라 미처 챙기지 못하고 떨어뜨리고 간 결정적인 증거물이 분명했습니다. 증거를 손에 쥔 김서방의 가슴은 쿵쾅거리기 시작했지만 그는 섣불리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는 대신 쇠스랑을 깨끗이 닦아 마루 밑 깊숙한 곳에 보이지 않게 감추어 두었습니다. 이제 최영감의 악행을 증명할 확실한 물증을 확보했으니 때가 되면 마을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김서방은 다시 태연한 표정으로 돌아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집안 정리에 열중했는데 때마침 살인문 밖에서 헛기침 소리와 함께 최영감이 거만한 걸음걸이로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최영감은 밤새 큰 비에 김서방네 집이 떠내려갔거나 적어도 반쯤은 무너졌으리라 기대하고 짐짓 위로하는 척하며 헐값에 땅 문서를 받아낼 심산으로 아침 일찍부터 행차를 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최영감의 기대와는 달리 김서방네 초가집은 멀쩡하게 서 있었고 김서방 역시 다친 곳 하나 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마당을 쓸고 있자 최영감의 눈이 휘둥그레지며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니, 김서방, 간밤에 비바람이 그리도 거세었는데 자네 집은 별일 없었는가? 내심 걱정이 되어
잠을 설쳤네 그려. 최 영감은 애써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며 능청스럽게 말을 건넸지만 그의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리며 집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었습니다. 김서방은 빗자루를 멈추고 허리를 펴며 최 영감을 똑바로 응시하고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염려해 주신 덕분에 무사합니다. 하늘이 도우셨는지 아니면 누군가 놓고 간 물건 덕분인지 집이 아주 튼튼하게 버티어 주더군요. 김서방의 뼈 있는 말에 최 영감은 뜨끔하여 누군가 놓고 간 물건이라니? 그게 무슨 소린가? 하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김서방은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다시 마당을 쓰는 척하며 은근슬쩍 최 영감의 반응을 살폈는데 최 영감은 안절부절 못하며 하인들을 닥달해 서둘러 김서방네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돌아가는 최 영감의 등 뒤에서 식은땀이 흐르는 듯한 기운을 느낀 김서방은 이제야말로 진실을 밝힐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최 영감은 분명 잃어버린 쇠스랑을 찾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계획이 실패한 이유를 알아내기 위해 다시금 음모를 꾸밀 것이 뻔했기에 김서방은 더욱 정신을 바짝 차려야만 했습니다. 한편 집으로 돌아온 최 영감은 분기탱천하여 하인들을 꿇어앉히고 불같이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이 멍청한 놈들아, 일을 어떻게 처리했기에 집이 멀쩡하단 말이냐. 그리고 쇠스랑 하나를 잃어버리고 와? 그게 누구 건지 알기나 해. 최 영감의 호통에 하인들은 벌벌 떨며 밤중에 산에서 도깨비불 같은 것이 번쩍이고 이상한 짐승 소리가 들려 혼비백산하여 도망치느라 그랬습니다라고 변명했습니다. 최 영감은 하인들의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에 잠겼는데 김서방이 누군가 놓고 간 물건이라고 했던 말이 뇌리를 스치며 불길한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김서방이 그 쇠스랑을 가지고 있다면 자신이 사주하여 남의 집을 망가뜨리려 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될 것이니 이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최 영감의 불안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는데 그는 김서방이 간밤에 산속을 헤매고 다녔다는 하인들의 보고를 받고 더욱 의심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그 폭풍 우치는 밤에 산을 올랐다고? 사냥꾼 놈이 짐승도 안 나올 날씨에 산에 간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필시 무언가 숨기는 게 있는 게다. 최 영감은 무릎을 탁 치며 김서방이 풍수쟁이들이 말하던 그 진짜 명당의 위치를 알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욕심 많은 최 영감에게는 자신의 비리가 드러나는 것보다 천하의 명당을 김서방에게 빼앗기는 것이 더 참을 수 없는 일이었기에 그는 쇠스랑을 되찾는 것과 동시에 김서방의 뒤를 밟아 그 명당을 가로챌 새로운 계략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에는 서서히 이상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는데 김서방네 집 뒤편 언덕이 인위적으로 파헤쳐져 있다는 소문이 아낙네들의 입을 통해 퍼져나갔기 때문입니다. 글쎄, 비가 그치고 나물 캐러 갔던 박신혜가 봤는데 김서방네 집 뒤쪽 둑이 누가 일부러 고미질을 한 것처럼 파여 있었다지 뭔가. 사람들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최 영감네 하인들이 흙투성이가 되어 돌아다니는 모습과 겹쳐지면서 최 영감이 김서방을 쫓아내기 위해 몹쓸 짓을 했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한 비밀처럼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최 영감의 위세에 눌려 숨죽이고 있던 마을 사람들도 이번 일만큼은 너무하다며 혀를 차기 시작했고 김서방을 동정하는 여론이 조금씩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감지한 김서방은 더 이상 숨어있을 때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날이 어두워지자 품속에 쇠스랑을 감추고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바로 마을의 정신적 지주인 촌장 어르신의 댁이었는데 어르신께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촌장 어르신은 늦은 밤 찾아온 김서방을 반갑게 맞이해 주셨고 김서방이 내미는 쇠스랑을 보고는 깊은 탄식을 내뱉으셨습니다. 허허, 결국 우려하던 일이 벌어졌구나.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다지만 어찌 이리도 악랄할 수가 있단 말인가. 어르신은 쇠스랑에 새겨진 최자를 손으로 쓸어보시며 분노와 안타까움을 동시에 드러내셨습니다. 김서방은 어르신 앞에 무릎을 꿇고 간밤에 있었던 일과 사슴을 따라가 보았던 신비한 명당에 대한 이야기까지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어르신, 저는 그 땅이 탐나서가 아니라 조상님들을 편안히 모시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하오나 최 영감이 절이 나오니 이제는 제 가족의 안전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부디 지혜를 빌려주십시오. 김서방의 절박한 호소에 촌장 어르신은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기시더니
이내 결단에 찬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김서방, 자네 말이 맞네. 이건 단순히 땅 문제가 아니라 마을의 기강과 인륜이 달린 문제야. 내일 마을 회관에서 대동회가 열릴 예정이니 그 자리에서 이 모든 것을 낱낱이 밝히도록 하게. 어르신은 내일 대동회에 최영감도 참석할 것이니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증거를 제시하고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어야 그가 다시는 딴맘을 먹지 못할 것이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또한 그 명당 자리 또한 하늘이 자네에게 점지해 준 것이니 당당하게 권리를 주장하라고 힘을 실어주셨지요. 촌장 어르신의 든든한 지원을 약속받은 김서방은 한결 가벼워진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지만 내일 벌어질 큰 싸움을 생각하니 긴장감에 손에 땀이 배어 나왔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밤하늘에 달을 올려다보며 부디 내일 일이 순조롭게 풀려 우리 가족과 마을의 평화가 찾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회관 앞마당에는 대동회를 알리는 징소리가 울려 퍼졌고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대동회는 봄철 농사 준비를 의논하는 자리였지만 사람들의 관심은 온통 김서방과 최영감 사이의 알력 다툼에 쏠려 있었습니다. 최영감은 여느 때처럼 좋은 옷을 차려입고 제일 상석에 앉아 거드름을 피우고 있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초조해 보이는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연신 부채질만 해대고 있었습니다. 반면 김서방은 허름한 옷차림이었지만 맑은 눈빛과 당당한 태도로 마을 사람들 틈에 섞여 조용히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고 마을의 대소사가 논의되는 동안에도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는데 드디어 촌장 어르신이 헛기침을 하시며 좌중을 정리하고 나섰습니다. 자, 농사 이야기는 대충 된 것 같고 오늘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중대한 사안이 하나 있네. 최근 우리 마을에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는데 이에 대해 명확히 밝히고 가야 쓰겠어. 어르신의 말씀에 장내는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사람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최영감과 김서방에게로 쏠렸습니다. 최영감은 애써 태연한 척하며 허허, 어르신. 소문이야 뭐 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괜히 긁어 붓스럼 만들 것 있나요? 하며 상황을 무마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촌장 어르신은 단호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시며 아니네.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할 뻔한 일을 어찌 소문으로만 치부하겠는가. 김서방, 자네가 나와서 할 말이 있다고 했지. 어서 나와서 이야기해보게. 하며 김서방에게 발언 기회를 주셨습니다. 김서방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마당 중앙으로 걸어 나왔고 그의 손에는 광목천에 쌓인 길쭉한 물건이 들려 있었습니다. 김서방이 천을 풀자 햇빛 아래서 최자가 선명하게 새겨진 쇠스랑이 그 모습을 드러냈고 그것을 본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거 최영감네 쇠스랑 아니야? 어머, 정말이네. 저게 왜 김서방한테 있어? 김서방은 쇠스랑을 높이 들어 보이며 침착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웃 여러분, 이 쇠스랑은 지난밤 폭우가 쏟아질 때 제 집 뒤편 무너진 언덕에서 발견한 것입니다. 누군가 일부러 물길을 우리 집 쪽으로 돌려 집을 무너뜨리려 했던 흔적과 함께 말입니다. 김서방의 말에 좌중은 술렁거렸고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최영감을 향해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최영감의 얼굴은 흙빛이 되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고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삿대질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놈, 어디서 남의 물건을 훔쳐다가 생사람을 잡느냐. 내 놈이 내 쇠스랑을 훔쳐간 게 분명하다. 최영감의 적반하장격 태도에 김서방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더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훔쳤다니요? 영감님 댁 하인들이 밤중에 제 집 뒤에서 땅을 파다가 도망가는 것을 본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게다가 여기 묻어있는 흙은 우리 집 뒤편 언덕의 붉은 황토입니다. 영감님 댁 밭흙과는 색깔부터 다르지요. 김서방의 논리 정연한 반박에 최영감은 말문이 막혀 뻐끔거렸고 마을 사람들은 맞아. 그 집 뒤는 황토지. 최영감이 너무했네. 너무했어. 하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최영감은 식은땀을 흘리며 어찌할 바를 몰랐고 그의 권위는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김서방은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리기 위해 숨을 골랐습니다. 그는 쇠스랑 이야기를 넘어 최영감이 그토록 집요하게 자신의 집을 노렸던 진짜 이유인 명당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려 했습니다. 그리고 영감님께서 제 집을 그토록 원하셨던 이유가 단순히 집터 때문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영감님은 제 집터가 명당이라는 풍문을 믿고 빼앗으려 하셨지만 사실 진짜 명당은 따로 있었습니다. 김서방의 폭탄 발언에 최 영감의 눈이 번쩍 뜨였고 마을 사람들은 진짜 명당이 따로 있다고 하며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김서방은 잠시 말을 멈추고 좌중을 둘러보며 이제 모든 진실을 밝히고 이 지루한 싸움을 끝낼 준비를 마쳤습니다. 마을 회관 마당은 터질 듯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고 바람조차 숨을 죽인 채 김서방의 입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김서방은 자신이 발견한, 아니 사슴이 인도해준 그 신성한 땅에 대해 이야기함으로써 최 영감의 탐욕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줄 생각이었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서 명당의 존재를 공표함으로써 더 이상 최 영감이 몰래 그 땅을 노리지 못하도록 쉽기를 박으려는 것이었습니다. 김서방의 입이 열리려는 순간 최 영감은 다급하게 그만 내 돈을 줄 테니 그 입 다물게 하며 비명을 지르듯 외쳤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김서방은 최 영감을 측은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조용히 그러나 힘있게 말을 이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영감님. 바로 사람의 마음과 하늘의 뜻이지요. 제가 본 그 땅은 욕심쟁이를 위한 곳이 아니라 진정으로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을 품어주는 곳이었습니다. 김서방의 말은 마을 사람들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었고 그동안 최 영감의 횡포에 시달렸던 사람들은 김서방의 용기에 마음속 깊이 박수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제 최 영감의 추악한 민낯은 만천하에 드러났고 김서방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마을의 영웅으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문다고 최 영감이 순순히 물러설지 아니면 마지막 발악을 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을 회관 앞마당은 김서방의 폭탄 같은 발언으로 인해 마치 벌집을 쑤셔놓은 듯 소란스러워졌고 사람들의 시선은 일제히 최 영감의 입만 바라보며 그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최 영감은 김서방이 감히 자신에게 대들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기에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는 헛기침만 연거푸 해대며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떻게든 이 상황을 모면하고 싶었지만 이미 드러난 증거와 김서방의 당당한 태도 앞에서 그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을 것 같다는 불안감이 엄습해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동안 최 영감의 위세에 눌려 하지 못했던 말들을 서로의 귀에 속삭이며 이번에야말로 최 영감의 콧대를 꺾어 놓아야 한다고 암묵적인 동의를 보내고 있는 듯 했습니다. 김서방은 소란스러운 분위기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자리를 지키며 자신이 겪은 신비한 체험과 사슴이 알려준 땅에 대해 더욱 자세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본 그 땅은 단순히 묘를 쓰거나 집을 지어 부자가 되기 위한 땅이 아니라 자연과 사람이 하나가 되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신성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에게는 절대로 문을 열어주지 않으며 오직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그 기운을 받을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김서방의 진심 어린 호소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재물에 눈이 멀어 이웃을 괴롭힌 최 영감의 행동이 얼마나 부끄러운 짓인지 명확하게 대조되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최 영감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지팡이로 바닥을 쿵쿵 치며 소리쳤습니다. 내 놈이 산속에서 헛것을 보고 와서는 사람들을 홀리려 드는구나. 세상에 그런 땅이 어디 있단 말이냐. 만약 있다고 해도 그 땅의 주인은 당연히 이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인 내가 되어야 마땅하지. 최 영감의 억지 주장에 마을 사람들은 눈살을 찌푸리며 야유를 보내기 시작했지만 최 영감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하인들을 시켜 김서방을 끌어내리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촌장 어르신이 엄한 표정으로 손을 들어 제지하며 낮고 굵은 목소리로 호통을 치셨습니다. 다들 조용히 하게. 최 영감, 자네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는가? 하늘이 무섭지도 않으냐 말일세. 김서방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직접 가서 확인해보면 될 일 아닌가. 촌장 어르신의 제안에 좌중은 순식간에 조용해졌고 최 영감도 감히 어르신의 말씀을 거역할 수는 없어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다물었습니다. 어르신은 김서방을 바라보며 자네, 우리를 그곳으로 안내할 수 있겠나?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이 사단의 시시비비를 명확히 가려야겠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서방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것이 최 영감의 탐욕을 멈추게 할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하고 고개를 끄덕이며 앞장서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하여 마을회관에 모였던 사람들은 김서방을 선두로 하여 긴 행렬을 이루며 산을 오르기 시작했는데 이는 마치 마을의 운명을 건 엄숙한 행진과도 같았습니다. 최 영감은 마지못해 따라 나서기는 했지만 속으로는 만약 진짜 명당이라면 내가 먼저 차지해서 군자리를 써버려야지 하는 검은 속내를 버리지 못하고 연신 눈알을 굴리고 있었습니다. 산길은 험하고 가팔랐지만 김서방은 마치 날개가 달린 듯 가볍게 산을 올랐고 촌장 어르신과 마을 사람들도 홀린 듯 그 뒤를 따랐습니다. 반면 평소 운동이라곤 하지 않고 기름진 음식만 먹어온 최 영감은 숨이 턱까지 차올라 헐떡거리며 하인들의 부축을 받아 겨우겨우 발걸음을 옮겨야 했습니다. 한참을 올라가니 숲의 공기가 달라지고 새소리마저 청아하게 들리는 깊은 산중에 다다랐는데 김서방이 어젯밤 사슴이 멈춰섰던 그 장소 앞에 멈춰섰습니다. 바로 이곳입니다. 어르신, 어젯밤 사슴이 저를 이곳으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김서방이 가리킨 곳을 본 사람들은 일제히 탄성을 질렀는데 그곳은 주위의 험한 산세와는 달리 아늑하게 트여 있었고 바닥에는 이름 모를 들꽃들이 만발하여 마치 천상의 화원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햇살이 그곳만 비추는 듯 환하게 빛나고 있었고 훈훈한 바람이 불어와 사람들의 땀을 식혀주니 풍수를 모르는 사람이 보아도 천하의 명당임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그 신비로운 광경에 넋을 잃고 있을 때 최 영감은 눈이 뒤집혀 하인들을 밀치고 앞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비켜라. 이 땅은 내 것이다. 내가 먼저 찜했으니 아무도 건들지 마라. 그는 탐욕에 눈이 멀어 체면도 잊은 채 명당의 한가운데로 달려가 지팡이를 꽂으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최 영감의 무례한 행동에 혀를 찼지만 누구도 감히 그를 말리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김서방은 안타까운 눈빛으로 그 모습을 바라보며 영감님, 그러지 마십시오. 그 땅은 억지로 취하려 하면 화를 입습니다라고 경고했지만 최 영감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최 영감이 땅의 중앙에 다다라 의기양양하게 지팡이를 땅에 꽂으려는 순간 갑자기 맑았던 하늘에서 마른 번개가 치며 우르릉 하는 천둥 소리가 산을 뒤흔들었습니다. 동시에 땅속에서 웅 하는 소리와 함께 수천 마리의 땅벌떼가 검은 구름처럼 솟아올라 최 영감을 에워싸기 시작했습니다. 최 영감은 기겁하여 비명을 지르며 지팡이를 내던지고 팔을 휘저었지만 벌떼는 오직 최 영감과 그의 하인들만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며 맹렬한 기세로 달려들었습니다. 사람 살려! 아이고, 나 죽네. 최 영감은 혼비백산하여 땅바닥을 기며 도망치려 했지만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고 뒹구는 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바로 옆에 서 있던 김서방과 마을 사람들에게는 벌들이 전혀 달려들지 않았는데 이를 지켜보던 촌장 어르신은 보라, 하늘이 노하셨다. 사악한 마음을 품은 자에게 내리는 벌이다. 라고 외치셨습니다. 최 영감은 퉁퉁 부은 얼굴로 눈물 콧물을 흘리며 김서방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애원했습니다. 김서방, 아니 김 선생님, 내가 잘못했네. 제발 나 좀 살려주게. 내 다시는 자네 집을 넘보지 않겠네. 아니, 마을을 떠나라고 하면 떠나겠네. 천하를 호령하던 부자의 위세는 온데간데 없고 목숨을 구걸하는 초라한 늙은이의 모습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김서방은 그런 최 영감이 밉기도 했지만 워낙 심성이 착한 탓에 차마 그가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산신령님께 이 사람이 죄를 뉘우치고 있으니 부디 노여움을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빌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그 사납던 벌떼가 순식간에 흩어지더니 숲속으로 사라져버렸고 다시금 평온한 바람만이 불어왔습니다. 이 기적 같은 광경을 목격한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경배를 올렸으며 최 영감 또한 털썩 주저앉아 엉엉 소리내어 울며 자신의 과오를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소동이 가라앉은 후 촌장 어르신은 엄숙한 표정으로 최 영감을 꾸짖으셨습니다. 최 영감, 자네는 오늘 하늘의 뜻을 똑똑히 보았겠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남의 것을 탐내는 자의 말로가 어떤지 말일세. 김서방이 자네를 용서해 주었으니 망정이지. 아니었으면 자네는 오늘 이곳에서 살아 돌아가지 못했을 걸세. 최 영감은 고개를 땅에 쳐박고 명심하겠습니다. 다시는 욕심 부리지 않고 착하게 살겠습니다. 김서방네 집도 제가 다 원상복구해놓고 그동안 괴롭힌 것에 대한 보상도 넉넉히 하겠습니다라고 맹세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박수를 보냈고 긴장되었던 분위기는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길은 올라올 때보다 훨씬 가볍고 즐거웠는데 마을 사람들은 김서방을 둘러싸고 자네 덕분에 우리 마을이 살았네. 정말 대단한 명당이었어. 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최 영감은 하인들의 등에 엎여 내려오면서도 연신 김서방에게 고마움을 표했고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자신의 창고를 열어 쌀과 고기를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는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한 첫 번째 행동이었으며 마을 사람들은 최 영감의 변화에 반신반의하면서도 기쁜 마음으로 잔치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 회관 앞마당에서는 그동안의 근심 걱정을 털어버리는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마을 안악들은 가마솥을 걸고 밥을 짓고 고깃국을 끓였으며 남정네들은 막걸리 동이를 나르며 흥겨운 노래를 불렀습니다. 김서방과 아내는 상석에 앉아 사람들의 대접을 받았는데 아내는 남편이 자랑스러워 눈물을 글썽였고 김서방은 쑥스러운 듯 연신 헛기침을 하면서도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최 영감도 퉁퉁 부은 얼굴로 한 구석에 앉아 있었지만 사람들이 건네는 술잔을 마다하지 않고 받으며 촌장 어르신과 화해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허허, 영감, 이제야 사람이 좀 되어가는구먼. 어르신의 농담에 최 영감은 씁쓸하게 웃으며 다 제가 못나서 그렇습니다.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이지요. 라고 화답했습니다. 잔치는 밤늦도록 이어졌고 보름달은 휘영청 밝게 떠올라 마을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김서방은 시끌벅적한 잔치마당을 잠시 빠져나와 자신의 집으로 향했는데 무너졌던 담벼락과 파헤쳐진 뒤뜰을 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비록 집은 상처 입었지만 이제 더 이상 이곳을 위협하는 사람은 없다는 생각에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편안했습니다. 그는 아내와 함께 마루에 걸터 앉아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이 모든 일이 시작되었던 지난 겨울의 사슴을 떠올렸습니다. 여보, 그 사슴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어찌 되었을까요? 짐승도 은혜를 갚는다는데 우리도 평생 베풀며 살아요. 아내의 말에 김서방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배불리 먹고 마시며 오랜만에 꿀맛 같은 잠을 잘 수 있었고 김서방네 부부 또한 두 다리를 쭉 뻗고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최 영감은 약속대로 다음 날부터 최고의 일꾼들을 불러 김서방네 집을 수리해 주기로 했고 마을 사람들에게 빌려주었던 빚도 탕감해 주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는 더 단단한 땅이 굳어지듯 갈등과 시기가 있던 마을에는 화합과 평화의 기운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김서방이 발견한 명당은 비록 그의 소유가 되지 않았지만 그곳은 누구의 소유도 아닌 신성한 땅으로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그보다 더 귀한 양심이라는 명당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밤바람은 부드럽게 불어와 처마 밑의 풍경을 딸랑거리게 했고 풀벌레 소리는 자장가처럼 들려와 온 세상을 평온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김서방의 집 아궁이에는 다시 따뜻한 불이 지펴졌고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는 달빛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 평화로운 시골 마을의 풍경을 완성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김서방과 마을 사람들이 만들어갈 행복한 미래뿐이었으며 산신령님도 흐뭇한 미소로 이들을 내려다보고 계실 것만 같은 아름다운 밤이었습니다. 김서방은 꿈속에서 다시 그 사슴을 만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내일 아침 더욱 밝은 태양이 떠오르기를 기대하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마을을 떠들썩하게 했던 명당 소동이 지나가고 최 영감이 개과천선하여 마을의 평화가 찾아오자 김서방네 집 주변에는 따스한 봄볕만이 가득 내려앉았습니다. 최 영감은 자신의 지난 과오를 씻기 위해 인근에서 가장 솜씨 좋은 목수들을 불러 김서방네 허름한 초가집을 튼튼하게 보수해 주었는데 비바람에 무너진 담벼락은 반듯한 돌담으로 새로 쌓고 구멍난 지붕에는 황금빛 긋집을 두툼하게 올려주니 새 집이나 다름없게 되었습니다. 김서방은 극구 사양했으나 최 영감은 내 마음이 편치 않아 그러니 제발 받아주게나 하며 통사정을 하였고 결국 김서방도 그 성의를 받아들여 고맙게 입주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몰라보게 달라진 김서방네 집을 보며 착하게 사니 결국 복을 받는구먼 하고 덕담을 건네며 지나갈 때마다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집안이 안정을 되찾고 아내의 얼굴에도 화색이 돌기 시작하자 김서방은
마음속에 품고 있던 중요한 일을 실행에 옮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슴이 점지해주고 하늘이 지켜준 그 신비한 명당 자리에 돌아가신 부모님의 유해를 모시는 일이었는데, 이는 촌장 어르신과 상의하여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치르기로 하였습니다. 달이 구름 뒤로 숨어 사방이 고요한 어느 깊은 밤, 김서방은 정성스럽게 수습한 부모님의 유골함을 품에 안고 익숙한 산길을 올랐습니다. 밤이슬이 차가웠지만 김서방의 품은 뜨거웠고 산짐승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막 속에서 김서방은 경건한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 신비한 공터에 도착하니 여전히 땅에서는 훈훈한 기운이 올라오고 있었는데, 김서방이 삽으로 땅을 파자 향긋한 흙내음이 진동을 하며 마치 부모님을 반기는 듯 했습니다. 김서방은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 어머니, 이제야 두 분을 편안하고 따뜻한 곳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부디 이곳에서 이승의 고단함을 잊으시고 영면하소서라고 기도하며 유골함을 깊이 묻었습니다. 흙을 덮고 잔디를 입힌 후 절을 올리는 김서방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평온함이 차올랐고, 어디선가 불어온 부드러운 바람이 그의 땀방울을 닦아주었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김서방의 발걸음은 날아갈 듯 가벼웠고 밤하늘의 별들은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하게 빛나며 그의 앞길을 비추어 주었습니다. 부모님을 명당에 모신 후 김서방네 집안에는 눈에 띄지는 않지만 신기한 변화들이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해 여름은 유난히 가뭄이 심해 다른 집 논밭은 거북이 등처럼 갈라지고 작물들이 타들어갔지만, 이상하게도 김서방네 텃밭과 소작하는 논에는 밤마다 이슬이 충분히 내려 곡식들이 푸르싱싱하게 자라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김서방이 부지런해서 그렇다고 칭찬했지만 김서방은 이것이 조상님의 은덕이자 명당의 기운이 굽어 살피는 덕분이라 생각하며 더욱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을이 되어 추수를 하니 다른 집보다 2배나 많은 수확을 거두게 되었고 쌀독에 쌀이 가득 차 넘칠 지경이 되니 부부는 서로를 마주보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서방은 풍족해진 곡식을 혼자 독차지하지 않고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며 베푸는 삶을 실천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늘이 잠시 맡겨주신 것이다라는 촌장 어르신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굶는 사람이 없도록 마을 구석구석을 살피니 마을 사람들의 칭송이 자자했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에게 태기가 있어 10달 뒤 옥동자를 낳았는데,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눈빛이 총명하고 울음소리가 우렁차 장차 큰 인물이 될 상이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깨우치는 비상함을 보이자 김서방은 사냥을 줄이고 아이의 글공부를 뒷바라지하는데 정성을 쏟았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10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갔고 김서방네 초가집은 번듯한 기와집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김서방은 이제 마을에서 덕망 높은 유지로 대접받았지만 여전히 거친 삼배옷을 입고 직접 농사를 지으며 검소하게 생활했습니다. 그의 아들은 읍내 서당에서도 따를 자가 없는 천재로 소문이 났는데, 글재주뿐만 아니라 심성 또한 아버지를 닮아 어질고 착해 모든 이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지나가던 고승이 김서방네 집 앞을 지나다 서기 어린 기운을 보고는 이 댁의 나라의 동량이 될 귀한 인재가 자라고 있구나. 적선한 공덕이 자손에게 꽃을 피우니 참으로 경사로다라며 탄복하고 갔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아들이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떠나는 날, 마을 입구에는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 그의 앞길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이제는 백발이 성성한 김서방은 아들의 손을 꼭 잡고 장원 급제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도리다. 높은 자리에 오르더라도 항상 낮은 곳을 살피는 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아들은 눈시울을 붉히며 아버지의 가르침을 명심하겠노라 다짐하고 씩씩하게 괴나리 보찜을 메고 한양길에 올랐습니다. 아들을 떠나보낸 뒤 김서방과 아내는 매일 아침 정화수를 떠놓고 부모님을 모신 산을 향해 아들의 무사 합격을 기원하는 기도를 올렸는데, 그 정성이 지극하여 산천초목도 감동할 지경이었습니다. 몇 달 후 마을 어귀에서 요란한 꽹과리 소리와 함께 암행어사 출두요가 아니라 장원 급제요를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서방의 아들이 당당히 과거 시험에서 수석을 차지하여 임금님으로부터 어사화를 하사받고 금이 환영한 것이었습니다. 붉은 관복을 입고 말을 타고 들어오는 아들의 모습은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신선처럼 늠름하였고
마을 사람들은 덩실덩실 춤을 추며 자기 일처럼 기뻐했습니다. 김서방은 맨발로 뛰어나가 아들을 맞이하였고 아들은 말에서 내려 아버지 앞에 큰 절을 올리며 아버지, 어머니, 이 모든 영광은 두 분의 은혜 덕분입니다 라고 말해보는 이들의 눈시울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잔치는 사흘 밤낮으로 이어졌고 인근 고을의 사또와 유지들까지 찾아와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김서방네 집 마당은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였지만 김서방은 그 화려한 잔치 속에서도 잠시 자리를 비우고 뒷산에 올라 부모님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손자가 장원급제를 하여 가문을 빛냈습니다. 이 못난 아들이 약속을 지켰습니다. 묘소 앞의 잔디는 여전히 푸르고 윤기가 흘렀으며 주변의 나무들은 바람에 흔들리며 마치 장하다, 내 아들하고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김서방은 묘비석을 쓰다듬으며 벅찬 감동을 가라앉혔고 멀리서 들려오는 잔치 소리가 마치 천상의 음악처럼 들려왔습니다. 아들은 이후 조정에 나아가 올바른 정치를 펼치며 백성들의 칭송을 받는 명재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흉년이 들면 자신의 녹봉을 털어 구휼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이 있으면 밤을 새워서라도 해결해주니 청백리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습니다. 김서방네 가문은 이후로도 대대로 벼슬길에 오르는 자손이 끊이지 않았고 부와 명예를 거머쥐었음에도 절대 교만하지 않고 베푸는 가풍을 이어가 적선 명문가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다 김서방이 살려준 사슴의 보은과 그가 모신 명당의 음덕 때문이라고 믿었지만 김서방은 항상 착한 마음이 최고의 명당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세월은 계속 흘러 김서방도 이제 허리가 굽은 노인이 되었고 최 영감은 세상을 떠난 지 오래되었습니다. 최 영감은 죽기 전에 자신의 전 재산을 마을에 기부하고 김서방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며 편안하게 눈을 감았는데 김서방은 그를 위해 양지 바른 곳에 돗자리를 봐주어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해 주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가을날 오후 김서방은 한가롭게 기와집 대청마루에 앉아 붉게 물든 단풍을 바라보며 옛 추억에 잠겨 있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그의 주름진 얼굴을 비추고 무릎 위에는 손자가 재롱을 부리며 놀고 있어 세상에 더 바랄 것이 없는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그때 김서방의 시야에 저 멀리 산깃돈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이 들어왔습니다. 눈을 비비고 자세히 보니 그것은 뿔이 웅장하고 털이 황금빛으로 빛나는 아름다운 사슴 한 마리였습니다. 그 사슴은 김서방을 향해 머리를 숙여 인사를 하는 듯 하더니 곁에 있는 작은 새끼 사슴과 함께 숲속으로 천천히 사라져갔습니다. 김서방은 그 사슴이 젊은 날 자신이 살려주었던 그 어미 사슴의 후손임을 직감하고는 빙그레 미소를 지으며 혼잣말을 건넸습니다. 그래, 잘 지내고 있구나. 너와 나의 인연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을 맺었으니 참으로 고맙고 또 고맙구나. 사슴이 사라진 숲을 바라보며 김서방은 긴 하품을 하였고 나른한 오후에 졸음이 밀려왔습니다. 그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아가야, 세상에서 가장 좋은 땅은 바로 네 마음속에 있단다. 남을 위하는 따뜻한 마음, 그것이 너를 지켜주는 가장 튼튼한 집이란다라고 나지막이 일러주었습니다. 어린 손자는 그 뜻을 다 알지는 못했지만 할아버지의 따뜻한 손길과 목소리에 안심이 되어 할아버지 품에 파고들었습니다. 마당의 감나무에는 빨간 홍시가 탐스럽게 열려 있고 처마 밑의 제비들은 강남으로 돌아갈 채비를 하며 지저귀고 있는 그림같이 평온한 늦가을의 오후였습니다. 밤이 찾아오고 둥근 보름달이 떠오르자 김서방의 집에서는 은은한 글 읽는 소리가 담장을 넘어 마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것은 김서방의 손자들이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학문에 정진하는 소리였으며 마을 사람들에게는 듣기만 해도 마음이 차분해지는 자장가와도 같았습니다. 산골마을의 밤은 깊어만 가고 김서방이 평생을 지켜온 그 소중한 집과 땅은 달빛 아래서 고요히 숨쉬고 있었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생명을 귀하게 여겼던 한 사냥꾼의 이야기는 바람을 타고 전설이 되어 오늘날까지도 그 마을 사람들의 꿈속에서 아름답게 피어나고 있답니다. 이제 창문을 닫고 이불을 어깨까지 덮으세요. 착한 김서방의 복을 받은 꿈을 꾸며 편안히 주무실 시간입니다.